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금융상품론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 여섯 번째 6편 그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다 마지막 그 네 번째 파트를 마무리를 못해서 이번 11주차 강의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그 다음 편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금융시장에 관한 이해이긴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그 수업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의 그 본연의 어떤 의미나 역할, 또 금융 시스템, 그리고 또 이 금융시장, 그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는 화폐가 기반이 되는 통화금융 시스템이 이 가장 그 기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런 그 이 기저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겠죠. 예, 지난 시간에 지난 10주차 시간에 이 금융시장의 유형 분류 마지막 네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 여기를 아직 못했고요. 자, 이번 주차에 이 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다 여러분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이제 굳이 뭐 분류를 해야 되느냐? 뭐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맨날 이런 분류가 많죠. 이제 분류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분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보다 그 좀 설명하는 측면에서 좀 알기 쉽게 하느라고 이런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분류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구분하고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방식 구분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런저런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직접금융시장이냐 간접금융시장이냐 하는 것이고, 자, 이건 직접금융시장은 바로 이제 증권시장을 통해서 이 시장형 금융으로 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 발행자 스스로 주로 이제 기업이 발행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직접 그 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자, 이런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그 기제를 우리가 마켓 베이스드 파이낸스다, 시장형 금융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자, 다음으로 이제 간접금융시장이 있겠고, 보통 주로 은행의 그 대출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 금융중개기관은 예적금자들의 재원을 모아서 그 자본이 부족한 물론 이제 은행이 뭐 기업에만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게에도 대출을 하고 정부에도 대출을 하는데 크게는 주로 대기업들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간접금융시장이고, 그래서 자본 공여자와 자본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중개 기관을 끼고 이 파이낸싱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 바로 이제 간접금융 시장이고, 앞서 얘기했던 시장형 금융과 대비해서 이걸 우리가 기관형 금융이다, institution based finance다 또는 bank based finance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다음 그 단기 금융 시장이 있고 자본 시장이 있는데, 결국 요거 이제 만기가 단기냐 중장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만기 주로 1년 이하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보다 짧으면 보통 우리가 단기 금융 시장, 이거보다 이제 길게 되면 이제 자본 시장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단기 금융 시장에 주로 지금 이 밑에 보시듯이 여기서 많이 거래가 되는 이 금융 상품, 보통 우리가 머니 마켓 시큐리티 또는 머니 마켓 인스트루먼트 또는 쇼텀 뎃 시큐리티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전형적인 그런 어떤 거래가 콜, 보통 이제 1일물입니다. 하루 빌려주는 거. CDCP 보통 91일 또는 이제 3개월 만기인 경우가 많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 이제 T빌 이런 것들이 단기 금융 시장에 있겠고, 페더럴 펀즈 요거 이제 그 페드하고 미국의 그 페드 멤버 은행하고의 거래에서 그 이 연방 지급 준비 기금 지준이죠. 지준을 빌려주는 그런 짧게 빌려주는 그런 거래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쪽 그 단기금융 시장에서 최근에 와서 많이 거래가 되는 게 그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대략 한 만기 5일짜리가 되겠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한국은행이 정하는 그 기준금리가 이 콜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콜 거래로 자본을 공유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이제 콜금리였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한국은행이 그 은행들하고 RP 거래를 할 때 그 RP 거래에 요구하는 그 금리가 바로 이제 그 한국은행이 정하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이 뱅커스 억셉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는데, 일단 보통 이제 무역업자들이 발행을 하고 이거를 그 무역업자하고 많이 거래하는 은행이 그 뒤에다가 이제 소위 배설을 하게 되면은 이 증권 자체가
이 무역업자 신용이 아니라 은행 신용으로 바뀌게 되고 보통 이제 짧은 만기로 많이 거래가 되고 주로 런던 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거래가 없고요. 기타 이제 유로 달러 예금 우리나라에서 통한채 국채 중에 이제 단기채 1년 이하짜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런 게 거래가 되는 시장 보통 우리가 머니마켓이라고 하죠. 화폐 시장이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단기 금융 시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머니마켓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증권 시장인데 증권 중에서 이제 단기로 거래가 되고 보통 이제 굉장히 유동성이 좋아요. 만기가 짧고 그리고 리스크가 낮고 또 이 발행 주체가 CD 같은 건 이제 은행이고 CP 같은 건 이제 대기업이고 T빌 같은 건 미국 국채, 미국 정부고 재무부고 뭐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신용도가 좋은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 은행, 증권, 보험사들 간에 서로 간에 짧은 만기로 거래를 하는 그 시장이 바로 이 머니마켓 단기 금융시장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 만기가 1년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채권시장 또는 주식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채권은 이제 만기가 보통 이제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죠. 물론 이제 발행될 때. 그리고 이제 주식은 보통 이제 만기가 영원히 만기가 없는 그런 시장.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그 증권 발행을 통해서 장기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고 장기로 조달한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자본시장에서 아니면 단기금 시장에서 CP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CP를 발행해서 어떤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건 별로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닌 거고 이건 보통 이제 워킹캐피탈 운전 자본이 모자랄 때 CP를 이제 발행해서 그것을 자본 조달을 하고 뭔가 공장 기계 설비 등의 어떤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적어도 뭐 한 1조 조 단위의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발행하거나 채권 발행하거나 회사채 발행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자본 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캐피탈 마켓이죠. 자, 또한 이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식과 같이 자기자본증권 이런 건 없어요. 전부 다 돈 빌리고 빌려주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돈 짧은 만기로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그 금융계약, 금융거래들이 되겠고 그래서 덴마켓 이 부채 시장의 또 일부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걸 그 부채증권이냐 다시 말해서 채무증권이냐 대시냐 아니면 에쿼티냐 주식시장이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채증권 시장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단기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거래들 전부 다 부채 그 증권 거래를 하는 거죠. 이 부채증권 시장에 또 큰 비중은 또 채권 시장이 되겠고 이 채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누가 채권을 발행하느냐 주로 국가나 공기업이나 또 대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채나 회사채 또 물론 이제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채 그러니까 투기 등급 회사채도 있긴 하지만은 자 어찌됐든 하여튼 여기가 다 채권 시장이고 전부 다 돈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 채무 채권 관계 형성이 되는 그런 부채 증권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채권 이표채라고 하면은 이 표체는 딱 어떤 티피컬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서 가치평가 얘기할 때 잠깐 그 이 채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원금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이표율 정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금 대비해서 이표를 해마다 얼마 주겠다라고 미래 캐시플로우가 픽스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액면가가 되기도 하고 할인가가 되기도 하고 할증가가 되기도 하는 이런 그 채권 우리가 전형적인 이표채가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국채나 회사채, 지방채, 공채 또 통한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티피컬한 플레인 바닐라한 그런 이표채 형태의 고정소득 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식시장 하면은 요거는 이제 채무채권 관계가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 빌리고 빌려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원금 상환이라든가 이자 상환이라든가 뭐 원금 못 갚아서 뭐 디폴트가 난다든가 뭐 이자 못 갚아서 디폴트가 난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안 갚아도 돼요. 반면에 이제 그 발행한 기업이 그 돈을 갖고 주식 발행해서 얻은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 그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배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사업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결권을 또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서 주주가 소위 주주총회라고 해서 가서 자기가 뭐 일주가 있다 하더라도 일주 1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워낙 주총하면은 적어도 이 주식수가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내가 뭐 한 10주 갖고 있다 그거 들고 가서 주총 가서 뭐 의결권 행사해봤자 별 볼 일 없는 그 얘기겠지만은, 자 어찌됐든 그 주식의 의결권 배당권이 있게 되고, 자 채권자는 그 평상시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에는 의결권 배당권 이런 거는 없겠습니다. 자, 이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채무 채권 관계에서 이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채권 이자는 법인세를 부여하기 전에 채권 이자 먼저 지급되고 나서 법인세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은 또 배당으로 나가게 돼서 이 주주 입장에서는 그 기업 차원에서 한번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자기가 또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때 또 이 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또 납부하기 때문에 소위 이중과세의 문제가 항상 있는 것이고, 반면에 채권자는 그 법인세 내기 전에 그 이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을 금융 비용으로 먼저 제하고 나서 이 법인세 전 이익에다가 그 법인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자기가 받을 때 그 이자 소득세만 소득세 개념으로 내면 되는 것이지, 이 기업 차원에서 또 한 번 떼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겠고요. 우리가 기업의 형태하면 우리가 뭐 대략 그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그러니까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일반적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그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고, 미국에서는 합자회사라든가 유한회사라든가 뭐 한명회사라든가 또는 유한 책임회사라든가 또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그 좀 주식회사보다는 훨씬 더 폐쇄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규모 문제는 아닌데 대략 이제 주식회사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규모가 작은 형태의 이제 회사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99.9% 다 주식회사, 그냥 자본금 5만 원짜리 회사도 다 주식회사로 그렇게 설립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 다른 나라에서는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뭐 이런 회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자 이런 그 조직 형태의 이런 법인들도 자기네 그 순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증권을 발행을 하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지분증권은 우리가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합자회사 그 지분증권 보통 그냥 합자회사 지분증권, 유한회사 지분증권, 한명회사 지분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도 지분증권이 발행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회사들은 이 보통 그 소유 구조가 분산이 안 돼서 그냥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동업회사예요. 이런 것들이 다 동업회사. 근데 이제 보통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가 돼야 되고, 그렇다 보면 서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그 서로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 채로 투자를 하는 이제 주식회사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주식회사보다는 조금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뭔가 사업을 하자, 그런 그 회사가 바로 이런 형태의 회사 형태가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분증권 자체가 뭐 유통시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고 팔린다 주식처럼 그런 거는 거의 없겠습니다. 거의 없고, 그냥 합자회사 뭐 예를 들어서 합자회사의 그 보통 이제 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일종의 주식회사를 치면 주주죠. 주주가 뭐 사원이 많아야 뭐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자본금이 한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뭐 5명 정도가 그 합자회사 사원으로 참여를 하는 뭐 그런 회사다. 뭐 주로 이런 형태고, 물론 이제 주식회사도 규모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작게 창업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굉장히 큰 기업들, 적어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 KLX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그런 그 주식이 거래가 되는 그런 회사들, 대기업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런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도 워낙 많고, 또 주주도 뭐 수십만 명 되고, 그리고 또 날마다 심지어 오늘도 이 주식 거래가 이 KLX 한국 거래소에서 적절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회사들이겠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던 주식회사라고 해서 항상 대기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기업도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로 조그만 형태로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에쿼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순위를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자 먼저 그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에쿼티 가진 주주 먼저 해주면 안 되고, 그래서 손실이 생기면 어디에서 까야 되냐면은 부채에서 까면 안 되고 당연히 어디에서 까야 돼? 자기 자본에서 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로스예요. 그래서 로스 측면에서 먼저 자기가 우선 손실 충당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그 재산을 이 분배할 때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레지듀얼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있는, 그게 바로 에쿼티 홀더들의 특징이 되겠는데, 그래서 순위가 가장 그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나도 누구 먼저 줘야 되고 채권자 먼저 줘야 되고, 또 기업이 파산해서 기업 청산 수순에 들어갈 때도 그럼 이제 기업 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 자본 공여자들에게 주게 되겠는데, 자, 그 경우에도 누구 먼저? 채권자 먼저 주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채권자 중에서도 선순위 채권자가 있고 후순위 채권자가 있겠는데, 당연히 누구 먼저 주겠습니까? 말 그대로 선순위 채권자 먼저 주고, 거기가 다 변제가 되면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자, 또 그 다음 후순위 채권자,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제일 마지막에 최후순위가 바로 이 에쿼티다, 또 에쿼티 홀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증권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채증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식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권 같기도 하고 주식 같기도 한 그런 하이브리드한 또는 매짠이한 중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증권들도 최근에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CBBW가 되겠고, 그거 외에 우선주라든가 후순위채라든가,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 후순위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위 얘기하는 그 하이브리드 증권, 매장인 증권,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인지 채권인지, 우리 동물 중에서 상어 같기도 하고 고래 같기도 하는 소위 고래상어라고 있죠.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같기도 하고 주식 같기도 하고 고래 같기도 하고 상어 같기도 하고, 그게 고래상어인데, 그런 하이브리드한 증권, 주식인지 채권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CB, BW,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기타 우선주, 기타 후순위채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또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 발행시장은 프라이머리 마켓이고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으로 보면 신차 시장과 중고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중고 증권이라고 해서 뭐 이게 더 달았다거나 누가 많이 사용했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규 증권이 발행이 될 때 유통시장에서의, 그러니까 KLX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이 어느 정도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처음 발행할 때 발행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자동차 시장처럼 무슨 신차 시장, 중고 시장 그렇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증권이 발행되는데 발행 시장이 있고 발행된 시장이 유통이 되는 유통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주식은, 이 보통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게 주식을 종류화해서, 예를 들어 주식 A, 주식 B, 주식 C 이렇게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은 그게 가능해요. 우선주도 가능해. 그러니까 우선주 1우, 우선주 2우, 무슨 우선주 2우B,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찾아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주식 외에 다른 증서들은 그때그때 조건을 다 달리 해가지고 다 다른 형태의 소위 종류형 증권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겠으나, 주식은 1980년대에 발행된 삼성전자 주식 1주나 어제 발행된 삼성전자 주식 1주는 다 같은 주식입니다. 조건이 다 동일하고, 그걸 절대로 우리 상법에서 다른 형태의 주식으로, 소위 종류형 주식으로 발행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이 보통주를 종류형 주식으로 발행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규제인데, 그 규제가 왜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규제가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주 A가 있고 보통주 B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보통주 A는 1주 1의결권이고 보통주 B는 1주 1000의결권,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차등 의결권 또는 슈퍼 보팅 쉐어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1주 1의결권 원칙이 뭐 예나 지금이나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변함이 없을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이 보통주는 다른 증권과는 달리 종류형으로, 다른 종류로 발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발행 시장도요. 주로 이제 간접 발행을 해요. 간접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식이나 채권 발행하는데
결국은 그 채권 투자자, 주식 투자자한테 직접 발행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투자자들 다 모아놓고 만나서 설득하고 뭐 공모가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중간에 누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은행 또는 증권사가 소위 이제 언더라이팅 업무를 하는 거죠. 이 언더라이팅 업무라고 하는 게 인수업이에요, 인수업. 다시 말해서 기업이 증권 발행할 때 그것을 최초로 자기네가 총액 인수, 보통 총액 인수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먼저 인수를 하고 그거를 나중에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시장에다 내다 갖다 파는 거죠, 이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이 발행 시장에서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 투자자에게 직접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 발행 형태가 많고, 반면에 예전에 구글이 처음에 그 주식시장에 IPO 하면서 상장하면서 구글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했는데 그때는 증권사 끼고 발행을 한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일부는 증권사 끼고 발행을 했지만은 상당 부분을 자기네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매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 살 사람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가 발행이 된다. 자, 지금 살 사람 자기가 원하는 물량하고 원하는 가격을 써서 내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경매 이 옥션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누구한테 먼저 팔겠습니까? 최고가 먼저 쓴 사람한테 팔게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이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자기 명의로 또 자기 책임하에 직접 발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그거는 극소수의 사례, 구글급에 되는 그런 그 사례가 되겠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발행은 굉장히 어렵고 주로 다 IB나 증권사가 중간에서 언더라이팅 업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나 채권 발행할 때 그 이 모든 이 주식 채권 발행에 관련된 전적인 업무를 전부 다 인수를 하죠. 특히 이제 규제 당국하고 많이 또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발행되는 그 이 주식이나 채권을 자기네가 총액 인수를 해요. 일단 자기네가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 갖다 팔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이 직접금융시장에서 발행시장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간접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국가가,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도, 또는 그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통화채를 발행을 할 때도 자기네가 민간에다가 직접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국고채 발행할 때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지닌 소위 PD가 있어요. 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데, 국고채 전문 딜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채 딜러 또는 통화채 딜러에게 먼저 발행을 하고, 그럼 이 전문 딜러들이 그걸 다 인수를 해서 자기네가 그냥 만기까지 끌고 가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시장에다 갖다 팔거나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제 발행시장에서 불특정 대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발행을 할 거냐, 공모 발행을 할 거냐. 이 공모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규제 당국이 상당히 깊이 있게 그 관여를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아름아름 그냥 그 자기네가 연기금이나 뭐 자기네가 주로 많이 거래를 했던 금융기관에 연락해가지고 그냥 발행을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3호 발행이 되겠는데, 주로 주식은 공모로 많이 발행하고 채권이나 아까 얘기했던 하이브리드한 이런 그 매자린 증권들은 주로 3호로 많이 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공모는 주로 거액 발행일 때 쓰고 3호는 주로 이제 소액 발행일 때 또 그 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의 방식이 이제 공모 발행이냐 4호 발행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발행된 증권이 그때그때 사고 팔리는 그런 시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내가 주식을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하여튼 인수를 했어, 어떤 채권을. 근데 지금 이 채권이 만기가 5년이야. 앞으로 내가 5년 동안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기가 싫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또 돈도 필요해. 자, 그런 경우에 이 채권을 쪼르르 발행기업에게 들고 가서 이거 미리 빨리 조기 상환해 주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그 이 계약서 상에 그런 어떤 자신이 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 권한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근데 다행히도 이미 발행된 이 채권이 그 거래가 되는 유통시장이 있다. 그럼 거기다 그냥 갖다 팔면 됩니다. 그래서 발행자인 그 어떤 그 발행 기업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팔 건데 이거 팔아도 될까? 이거 묻지 않아도 돼. 그냥 이 증권 증서이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그냥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나는 바로 현금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 보유자 또는 주식 보유자가 이게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내 KLX 주식거래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유통시장이고, 특히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하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있는 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여기가 이제 중요한 그런 유통시장이 되겠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유통시장은 역시 또 한국거래소에 있는 코넥스, 그거 외에 또 비상장 주식이 거래가 되는 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어떤 공적 플랫폼으로서 소위 이제 KOTC라고 하는 그런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부 다 그 이 증권 유통시장이 되겠는데, 유통시장의 거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통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0주를 한 주에 만원, 10만원 주고 샀다. 그래서 이 10만원, 이런 삼성전자 주식이다. 내가 산 10만원에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삼성전자가 처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에만, 그때만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발행된 주식이 처음에는 주당 뭐 예를 들어 2만원에 발행이 됐으나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그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거죠.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와중에 누군가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때 샀다 팔았다 하는 돈은 이 거래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처음에 이 삼성전자가 발행할 때 들어갔던 그 유입됐던 그 돈 외에는 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이 뭐 삼성전자 들어간다 전혀 단돈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어 400조에서 뭐 500조로 올랐다 한들 이 100조 원의 돈이 삼성전자 추가로 들어간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주식 거래자들끼리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누구는 뭐 이득 보고 누구는 손실 보고 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 왜 필요하냐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기여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발행시장이 잘 됩니다. 유통시장이 없으면은 내가 이거 무슨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돼? 또는 주식가 같은 경우는 이거 만기가 없어? 그럼 내가 영원히 보유해야 돼? 그럼 이거 발행할 때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인수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최초 발행 시장에서 인수 의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큰 유동성으로 잘 거래가 되고 있을수록 발행 시장에서 발행이 더 원활하게 되고 보다 높은 가격,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역할이고, 자, 두 번째는 유통시장이 있어야 처음에 발행할 때, 주식 발행할 때 액면가로 발행하지 않아요. 액면가는 삼성전자 주식 5천원밖에 안 될 텐데, 액면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시장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유통시장이 없으면은 내가 추가로 유상증자를 할 때, 추가로 주식 발행할 때 이미 발행된 주식이 있긴 하지만은 이 시가가 얼마라서 내가 이 발행가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늠이 안 돼요. 바로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지금 유통시장에서 한 주당 뭐 예를 들어서 4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10만주 발행을 하는데 주당 우리가 약간 깎아서 44,000원에 발행을 하겠다. 그래서 유통시장이 있어야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통시장 거래를 통해서 여기서 뭔가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 기업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유통시장의 존재와 유통시장이 얼마나 큰 유동성으로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현물시장이냐 파생금융상품시장이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현물이냐 또는 금융자산이냐, 현물자산이냐 금융자산이냐 이렇게 나눌 때는 보통 이 현물은 실물 얘기하는 거고, 금융자산은 이제 화폐라든가 주식과 채권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증서 증권들을 얘기를 하는데, 금융자산 중에서 그게 현물이냐 파생금융상품이냐 이렇게 그 구분을 할 때는 이런 거죠. 어떤 주식이 있고 주식을 기초로 하는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또는 뭐 수합이라든가, 수합은 아니지, 무슨 뭐 혹시라도 뭐 선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기초자산이고 요것들은 이제 파생금융상품이고, 요거는 현물이고 요거는 파생금융상품이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기초자산을 보통 우리가 주식과 채권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현물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식과 채권을 기초로 하는 여러가지 파생금융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계약서 또는 증서들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바로 이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되겠고요.
근데 이 파생금융 상품의 그 엄밀한 의미를 따지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의 가치를 주식이라고 하는 증서가 표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언더라인 기초 자산이고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주식이 가치가 정해지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파생금융 상품은 이제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가 돼서 이게 주로 이제 장내에서는 선물 옵션이고 장외에서는 주로 이제 선도 또는 이제 스왑이 되겠는데 그 기초 자산이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어떤 금융 자산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나라 통화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부동산 가격일 수도 있고 기타 어떤 금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기초 자산이 금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또 실물 자산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초 자산이 가능하다. 전에도 많이 얘기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자산도 아닌 그런 기온, 강수량, 강우량 또는 어떤 재해 발생 여부 또는 어떤 누가 디폴트가 났냐 나지 않았냐 이런 어떤 그 크레딧 이벤트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초 자산이 될 수가 있겠고 이 기초 자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파생금융 상품의 가치가 파생적으로 이 디라이브, 데리바티브죠. 그래서 디라이브도 이 도출이 되는 그런 자산들 우리가 파생금융 상품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이제 손해보험이나 사망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기초자산이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은 내 몸이죠. 내가 죽었느냐 죽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망보험의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는 사망보험의 가치는 별로 없겠으나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사망보험의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생금융 상품이고 그래서 보험도 당연히 우리가 일종의 그 파생금융 상품으로 파악 가능하다. 자, 손해보험도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가 안 나면은 뭐 별 볼 일 없는 가치이겠지만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손해보험 가치가 확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그 사고가 나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측면에서 손해보험도 우리가 일종의 상당히 파생금융 상품적인 요소를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그 파생금융 상품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미래의 그 만기가 있고 이 만기 가서 어떤 그 기초자산을 뭐 산다든가 판다든가 뭐 이런 거래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존재하는 자산에 대한 미리 계약하는 거다. 이게 그 시간적으로 훨씬 더 미리 계약하는 이런 상품들도 우리가 파생금융 상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 파생금융 상품을 갖고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는 또 뭘 할 수가 있어? 해칭을 할 수가 있어. 해칭을. 자, 투기를 한다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 오를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식 현물을 사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사서 또는 뭐 콜옵션을 사서 보유를 하겠다.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면은 얘들 가격이 어떻게 돼? 같은 방향에 오르죠. 그래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해칭 차원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그럼 삼성전자 주식 사야 되겠지만은 레버리지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선물이나 옵션을 사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선물 옵션을 보유하겠다. 또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또는 뭐 선물이나 콜옵션을 내가 숏 팔겠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투기적인 그런 포지션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커버 프로텍티브 풋 또는 인슈런스 그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 떨어지는 게 무섭잖아. 그 사태를 그 내가 우려하는 사태를 뭐하기 위해서 대비 방어 또는 해칭. 그러니까 이게 해칭이 대비 방어 이런 거예요. 그 위험을 뭐한다? 대비 방어. 해칭하기 위해서 뭐를 이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뭐를 산다? 풋옵션을 같이 산다. 그럼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풋옵션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이게 상쇄돼 가지고 바로 이제 그 해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 실제로 파생금융 상품 시장에서 이 둘 중에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되느냐면은 해칭보다는 투기 차원에서 많은 거래들을 하게 돼서 아마 이 선물 옵션 거래를 왜 지금 네가 왜 샀냐, 네가 왜 팔았냐 이거를 따져보면은 거의 70% 정도가 투기 목적이고 한 30% 정도가 어떤 위험관리, 그 해칭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투기를 해도 괜찮은 거냐?
이 투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주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 투기자들이 있어야 이 파생금융 상품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좋아지게 돼요. 해칭만 하는 사람들 갖고는 이 거래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이 사실 이 이 스페큘레이션 하는 이 스페큘러티브한 그런 모티브로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파생금 상품 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이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CDS 같은 거를 보통 우리가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신용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발행한 어떤 그 달러 표시, 예를 들어서 정부채가 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 표시, 한국 정부가 어떤 달러 표시 채권 발행했다. 그거 디폴트가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디폴트가 나면은 내가 얼마 지급할게. 이런 것들 이제 CDS 계약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종의 보증보험이죠. 누가 디폴트 나면은 내가 갚아줄게. 이게 이제 그 개런티라고 하는 이 금융 기재 중에서 우리가 대출 말고 이 저 개런티 또는 이제 그 담보 말고 또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은행 가서 자기가 순전히 자기 신용으로 대출한다. 이것부터 신용대출인데 쉽지 않아요. 해봤자 금액도 얼마 안 돼. 자기가 좀 더 큰 금액으로 빌리려면은 부동산이나 자기는 뭐 집이나 빌딩이나 이런 거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보증서 주면 됩니다. 얘가 못 갚으면은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개인들 간의 사적 보증이 굉장히 좀 횡행했었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개인들의 인보증을 못하게 하거나 상당히 좀 지양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제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관 신보, 기보 또는 그 지방의 그 지자체의 지역보증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기타 또 서울보증이라고 하는 이 공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보증서를 팔아요. 그래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이제 보증서를 자기가 받아오면은 보증서를 은행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은행이 대출을 여기에 대해서 보증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증 대출은 뭐냐면은 지금 돈 빌려가는 이 중소기업이 만약에 그 돈 못 갚고 디폴트 나면은 신보나 기보나 이 보증서 끊어준 이런 뭐 서울보증이나 지자체 지역보증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갚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증 계약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장 이 보증보험, 일종의 보증보험이 보다 시장성 있는 증권 형태로, 파생금 상품 형태로 나온 게 바로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신용 그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거죠. CDS. 그래서 누군가 디폴트가 나면은, 그래서 기초자산 또는 이제 우리가 준거자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준거자산이 있는데 준거자산이 디폴트 나면은 내가 얼마 주고 디폴트 안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서가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 사고 팔리게 되는 거. 요게 바로 CDS, 요게 바로 신용파생 상품이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신용파생 상품이 상당히 막대한 규모로 거래가 되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당시에 최대 보험사가 AIG, 전 세계적으로 AIG였는데, 여기서 CDS를 엄청나게 팔았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네가 이 보장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장 매도자가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2008년도 이전에 2000년도부터 한 2007년도까지는 세계 최대 보험사 AIG가 이거 팔아가지고 재미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수익을 많이 봤어. 왜냐면은 자기가 디폴트 나면은 보증서 갚아주겠다는 보증을 섰는데 디폴트가 결국 안 났어요. 이때 경기가 굉장히 좋아. 전 세계 경기,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좋던 시절이기 때문에 거의 디폴트가 안 났어. 뭐 아예 안 난 건 아니지만, 근데 2008년도에 체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막 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CDS 최종적인 그 판매자인 이 AIG가 이걸 다 물어줘야 되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까지 파산했습니다. AIG가. 그래서 여기에 미국 정부의 이 공적 자금이 우선주 형태로 들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신용 파생 상품들이고, 하여튼 최근에 와서는 이 어떤 금융의 발달과 함께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편이다. 자, 이제 장내시장이냐 장외시장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장내시장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장내시장 하면은 그 이그젠플이 별로 없고, 그 KRX의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거래시장이죠. 주식거래시장.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또 뭐가 있고, 또 코스닥 시장이 있고,
또는 뭐 우리 뭐 예전에 또 그 이 코넥스 시장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장내 어떤 그 통일된 플랫폼 또는 어떤 보드가 있어서, 트레이딩 보드가 있어서 여기에 다 왕장창 다 모아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장내 플로어에서. 그 플로어에서 또 그래서 우리가 또 플로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자 그렇게 그래서 아주 중앙화되고 집중화된 그런 거래를 중개하는 그런 어떤 시설 퍼실러티, 그게 바로 장내 거래소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이나 일반 재화나 서비스들 치고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거래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브라보콘 거래소 이런 거 있어요? 스마트폰 거래소 이런 거 있습니까? 그냥 다 제각각 여기저기서 다 제각각 전국에 뭐 여기저기서 서울에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전국 뭐 제주도에서 전국 각 곳에서 막 거래들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어디 하나의 그 이 플로어가 있어가지고 그 플로어에서 전부 다 브라보콘을 다 모아놓고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여기 전부 다 모여서 그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 내놓고 사고 싶은 가격 내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여기서 거래가 된다. 그게 되는 거는 KRX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밖에 외에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내 채권 시장이 있어요. 채권 시장. 그러니까 KRX에서 거래가 되는 국채하고 회사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장내 거래소 시장이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장외 거래다.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슨 아이스크림 시장, 브라보콘 시장, 무슨 스마트폰 시장, 그래서 우리가 뭐 대리점 가서 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게 마트 가서 사는, 이거 다 장외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뭐 장내 통일화된 어떤 집약된 또는 어떤 중앙 집중화된 그런 어떤 거래소 익스체인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KNX 주식시장, 주식거래시장 이거 외에는 거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중에 이쪽이 훨씬 더 일반적인 시장, 장외시장이 훨씬 더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물품 시장이나 서비스 시장이나 전부 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장외 시장이고,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가락동, 지금도 가락동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거에 가락동 농축산물 시장 이런 데도 전부 다 장외에서 서로 간에 그 장외 딜러들끼리 도매업자들끼리 수화를 통해서 뭐 그 대량 거래, 도매 거래들을 하는 이런 시장, 이게 이제 그 장외 시장이고, 이게 훨씬 더 먼저 장내 시장보다 시장의 형태로는 먼저 나타난 거고, 당연히 이건 장내는 굉장히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정보가 완전히 하나의 플로우로 집중이 되는 굉장히 고도화된 그 이 체계를 갖춘 그런 시장이고, 당연히 장외 시장이 훨씬 더 일반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우리 장내 거래소 시장,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지만, 채권시장 하면 여기 이제 국채, 회사채, 국공채, 뭐 여러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뭐 은행채, 금융채 뭐 다 이런 거 채권시장, 또는 외환시장 뭐 이런 거, 또 단기 금융시장 아까 얘기했던 그 머니마켓, 이거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장외시장. 이거는 한 곳에 무슨 어디다 모아놓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최근에는 여기 시장도 이제 이피션시를 높이느라고 이 장외시장 내에서 거래를 그 중개를 하는 어떤 중개 거래 시스템 또는 전자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채권 시장도 있고 외환 시장도 있고 단기 금융 시장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거래소다, 익스체인지다, 어떤 장내 거래소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장외 시장을 그냥 보조하는 어떤 하나의 그 설비에 불과하고, 그 여기에 누가 참여하느냐 문제인데, 일반 개인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해요. 보통 이걸 우리가 인터 딜러 간 시장이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장외 시장은 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또는 이제 연기금 같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전문가로서 또는 선수들만의 시장이죠. 전문가들의 시장이고, 또 소매 거래가 아니라 도매 거래 시장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락동 농축산물 시장에 여기에 개인이 가서 이 농축산물 시장 새벽 4시부터 가가지고 저 여기 돼지고기 삼겹살 한 근 사러 왔어요, 이러면 여기서 팝니까? 이거 끼워주지도 않아. 이런 데는 여기서 무슨 돼지를 무슨 100마리 200마리 이런 단위로 사고 파는 시장들이에요, 도매업자들이. 여기 우리가 뭐 비닐봉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한 근에 얼마요, 이거 해봤자 전혀 소용없는 시장입니다. 끼워주지도 않아요. 들어갈 수도 없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게 뭔가 정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수화를 해.
여기서도 이건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에요. 딜러들끼리 시장이야. 딜러들만의 시장이고 일반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규제 당국이 뭐 규제를 하겠다, 별로 그렇게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제 외환 시장 자체, 외환의 중요성 때문에 뭔가 우리가 외환 거래법상의 규제는 할 수는 있겠는데 훨씬 그 규제가 덜한 시장이고, 이 KRX 여기는 개인 뭐 개나 소나 불특정 다수가 막 들어오니까 전문가도 들어오고 비전문가 들어오고 정말 뭐 초딩도 들어오고 고딩도 들어오고 뭐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들어오니까 이거 주식 거래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규제가 많죠. KRX 자체적인 규제도 하고 또 금융감독원 또 규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의 규제도 있고, 그런 시장이 바로 그 이 장내 거래소 시장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증권거래소 보면은 모든 유형의 수많은 투자자가 어떤 차별적인 대우 없이, 여기는 차별을 하잖아. 개인 못 들어오게 하잖아. 안 끼워줘요. 한 근 두 근 뭐 한 주 두 주 파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어치 거래나 이런 거 안 돼. 여기서는 적어도 10억 원, 100억 원 이런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러니까 뭐 외환 달러를 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만 불 단위로 뭐 거래를 한다든가, 채권을 적어도 뭐 10억 원 단위로 거래를 한다든가, 뭐 또는 100억 원 단위로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란 말이죠. 농축산물 시장도 이거 지금 우리 지금 무슨 동네에 있는 저 무슨 뭐 무슨 돼지고기 저기 이런 정육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소매 거래가 아니라, 리테일이 아니고 기본적인 이제 도매 거래를 하는 거고, 주로 이제 도매업자하고 소매업자들, 또 도매업자들 간에 많은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개인 그 소액 소비자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두 근 사겠다고 못 들어가는 시장이죠. 아예 여기 들어가서 참여할 수도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차별적인 대우가 없이 공평하게 거래를 하고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이 호가는 전부 다 어디로? 거래소로 다 집중이 돼서, 거래소가 매수 호가가 이만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4,000원에 뭐 10주가 나왔다. 예를 들어 3,900원에 자 4,000원, 지금 어떤 주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당 4,000원에 예를 들어서 1만 주가 나와 있다. 지금 3,900원에 뭐 예를 들어서 2만 주가 나와 있다. 이런 것도 쭉 나열을 하고, 또 위쪽으로도 팔겠다는 놈들이 예를 들어서 4,100원에 예를 들어서 3만 주가 팔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4,200원에 뭐 1만 주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쭉. 그래서 보통 이제 위로 10개, 아래로 10개를 시장에 아무런 차별 없이 다 이걸 정보를 어떻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차별 없이 뭐를 보고, 이거를 보고 내가 어떤 가격에 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여기다 호가를 내는 거죠. 아니면 시장가를 사든가. 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요게 바로 거래소 시장이고, 상당히 고도화되고 첨단한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 KRX 시장이 여기 전부 다 100% 전자거래. 무슨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거래 이런 거 없어요. 다 전부 다 100% 전자거래. 그래서 우리나라 KRX의 사진을 보면은, 뭐 KRX 사진 보면은 그 이 큰 그 이게 여의도에 있죠. 이 들어가 보면은 아무도 없어. 그냥 이게 전광판 이렇게 있고, 전광판도 지금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전광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무슨 이렇게 뭐 육각형 모형의 뭐 이런 그 뭐 틀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옛날엔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서로 수신호를 보내고 전화도 받고 뭐 그러면서 거래를 했던 그런 플로우인데, 지금 이런 거 다 없어져. 전부 다 어떻게 100% 전자 시스템이 전자 거래를 하고요. 미국의 NYSE 같은 데는 여전히 이런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NYSE를 비추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이런 어떤 팔각형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이 사람들 보통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스페셜리스트하고 이 바깥에서 딜러들 또는 이 플로우에 이 여러 트레이더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주식 샀다 팔았다는 그런 거래들. 그래서 상당 부분 요즘도 이제 NYSE가 많이 그 전자거래화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한 20% 정도, 특히 이제 대량 거래, 블락딜 같은 경우에는 대량 그 팔고 사고 하는 예를 들어 만주 단위 이상 이런 때는 이제 이런 수작업 거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증권거래소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우리 보통 이제 파생상품 거래소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자, 파생상품 거래소라는 용어보다는 주로 상품 거래소 또는 선물 거래소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쓴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처음에 이제 상품 거래, 현물 거래가 있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파생상 선도 뭐 이런 거래들 하다 보니까 이건 아예 그냥 그 거래소화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거래소화해서 여기서 장내 파생 상품 형태 선물이라든가 또는 옵션, 콜옵션, 풋옵션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게 해서 이 상품 자체의 현물에 대한 실수요가 없는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상품 거래가 원래 활발했던 데가 뉴욕이 아니라 그 시카고였었고, 미국의 시카고. 그래서 지금도 시카고에 여전히 그런 그 이 선물 거래소들이 그 CME, CBOT, CBO 이런 선물 거래소들이 여전히 시카고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래소들 보통 우리가 선물 거래소 또는 상품 거래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생 상품 거래소 또는 선물 옵션 거래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선물 거래소 또는 상품 거래소. 우리나라 KRX에도 뭐가 있느냐면은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또 선물 시장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선물하면은 선물이란 말 자체에 선물 옵션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물, 그러니까 장외에 파생 상품이 있고 이런 장내에 파생 상품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장내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물론 장외에 파생 상품 거래가 선도라든가 또는 스왑이라든가 또는 옵션 형태의 거래라든가 선도가 장래화된 게 그게 바로 선물이죠. 그래서 이 둘 간에 상당히 유사점도 있고 상당히 이제 서로 다른 점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 이 장외의 이 파생 상품 거래소가 뭐 이 장래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냐? 뭐 이쪽도 많고 이쪽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그 이런 시카고 거래소들이 많은 그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원유가를 얘기를 할 때 원유가 현물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현물 거래 시장이 저기 두바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기 무슨 뭐 북유럽 쪽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또 뭐 여기 홍콩 쪽에도 있고 싱가포르 쪽에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그 현물 거래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집중화된 시장이 아니라서 조금씩 가격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때 거래가 되는 현물 가격이. 그래서 지금 원유가가 현물이 얼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원유의 현물 시장이 장내 거래소 시장이 아니고 당연히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저기서 각자 알아서들 거래가 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유가 얘기를 할 때는 현물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카고 CME에서 예를 들어서 영국 브렌트유 3개월물의 가격이 무슨 배럴당 1배럴당 뭐 예를 들어서 배럴당 뭐 예를 들어서 20달러다. 뭘 갖고? 현물이 아니라 선물 갖고 얘기합니다. 두바이유 3개월물이 얼마다. 저는 이제 최근월물이죠. 또는 뭐 미국 텍사스 중진류 3개월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현물 가격이 얼마다. 우리가 주식이 얼마다 하면은 당연히 주식의 선물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당연히 현물 가격을 얘기를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느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은 KRX에서만 거래가 되고 거기서 집중화된 중간 집중화된 시스템 내에서 거래가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격이 유니크한 가격이에요. 하지만 이 원유가 세계 각지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물 가격 집계가 안 돼. 물론 세계 각지에서 거래가 되는 거를 이리저리 다 모아서 거래 규모로 가중치를 줘가지고 현재 현물 가격이 얼마로 추산이 된다라고 전에 얘기했던 그 정보 제공 업체 톰슨, 블룸버그 이런 데가 자기네 시스템에다가 그거 산출을 해서 발표를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그 원유가 또는 금 가격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현물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다 뭐를 얘기한다? 선물 가격을 얘기를 하고, 선물 가격을 얘기하는데 어디 거래소냐? 주로 미국의 시카고 거래소가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뭐 베이스로? 달러 베이스로 거래가 되겠죠. 원화 베이스 거래가 되겠어? 아닙니다. 무슨 뭐 위안화 베이스로 되겠어요? 아니죠. 유로 베이스 아니죠. 당연히 달러 베이스로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1배럴당 몇 달러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주로 이 CME 거래소에서 그 선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증권거래소,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 한국거래소 이 KRX고, 요게 이제 그 공기업이냐? 명목상 공기업은 아니에요. 명목상 민간기업인데
사실상 공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KRX가 국가기관이다 또는 공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죠. 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민간기업이지만 이게 상당히 공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여기에 상당히 정부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또 많은 규제를 해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KRX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한국거래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한성거래소가 있다 이런 거 없어요. 또는 서울거래소가 있다 이런 거 없어. 어디만 있어? 주식거래소는 우리나라에 KRX 장내거래소는 비상장 주식이야. 비상장된 상태로 여기저기서 알아서들 거래를 하는 거니까 특별히 하나의 장소에서 거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장내 거래소는 우리나라 법상 KRX가 사실상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이 거래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합니다. 이 거래소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가 나오잖아. 계속 사고 팔리고 하루에 주식 거래가 수십조가 돼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고 그거에 무슨 0. 몇몇 프로만 받아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쌓이게 돼서, 그래서 그런 독점적인 권한을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KRX 한국거래소가 갖고, 그래서 다른 거래소가 안 나오는 거죠. 사실상 불법이에요. 다른 데가 나오는 거는 법에서. 하지만 미국은 요 NYSE도 주식회사하고 하나의 민간기업이고 아멕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서로도 막 경쟁을 해. 그래서 좋은 주식을 자꾸 자기네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키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라든가 무슨 구글 주식이라든가 무슨 또 알리바바 주식이라든가 페이스북 주식이라든가, 그래서 요즘 마가니 마파니 하는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요즘 잘 나가는 주식들 전부 다 어디에 있냐? 규모는 이 NYSE가 크지만 거의 대부분 다 소위 얘기하는 기술주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어디에? 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 스타벅스 또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이 주식거래 시장들이 자기네 비즈니스의 수수료를 낮추고 이 퀄리티를 높여가면서 주식거래 중개 퀄리티를 높여가면서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심지어 우리나라 선물도 이 KRX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금 선물이라든가 무슨 달러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에 KRX가 다 중개 이 거래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선물 거래소는 또 선물 거래소들끼리 또 경쟁들을 합니다. 그래서 CME도 있고 CBOE도 있고, 기존의 CME가 CBOT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합병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 민간 기업이고 주식거래소는 주식거래소끼리, 또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소끼리 또 상당히 치열한 경쟁들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TS ECN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거래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라인. 그래서 우리 ATS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시면 수수료도 더 싸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체결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ATS가 있느냐? 없습니다. 법에는 허용을 해놨으나 아직까지 한 개도 나온 데가 없어요. 여기가 미국에는 이제 ATS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증권거래 시장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거래소들, 또 처음에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던 딜러 간 네트워크 시스템을 했던 나스닥, 이런 지금 이제 다 거래소인데, 이런 거래소 퍼실러티하고 또 뭐하고 이런 온라인 중개를 하는 이런 업체들이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NYSE가 시장 점유율의 한 80%, 나스닥이 한 20% 이랬었었는데, 나스닥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거의 5대5, 최근에 와서 ATS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런 거래소도 아닌 그냥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업체가 더 수수료 싸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막 체결을 해주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 ATS가 시장 점유율 80%입니다. 나머지 20% 시장을 NYSE하고 나스닥이 또 지금 서로 간에 점유를 하고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 각양각색의 무슨 지방증권거래소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끼리 막 인수합병, 전략적인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또 국경을 넘어서 나스닥이 오슬로에 있는 거래소, 유럽에 있는 거래소를 합병을 해서 나스닥 OMX, 또는 NYSE가
기존에 또 유럽의 상당히 대표적인 거래소였던 유로넥스트 합병해가지고 또 NYSE 유로넥스트 뭐 이런 그 어떤 인수합병도 또 치열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KNX 하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은 여기에서만 거래가 돼야 돼. 상장 주식은 전부 다 어디에서만 KNX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돼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주식이 예를 들어서 NYSE로 상장이 됐다고 해도 그 주식이 NYSE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아멕스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나스닥을 통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ATS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애플이라고 하는 주식이 나스닥에서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만 했지 NYSE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아멕스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ATS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겠다. 자, 그게 우리나라 이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정부가 해야 되는 공적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민간 비즈니스의 영역이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KNX가 공기업처럼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그 증권거래 비즈니스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한 그런 그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데 최근에 그 소위 얘기하는 핀테크 또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여기에 결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KNX가 얼마나 이제 핀테크 기술들을 잘 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건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하고 자기네가 독점적인 어떤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뭐 자기네가 어떤 그 기술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외시장 앞서 얘기했듯이 중앙 조직화되고 고도화되고 첨단화된 그런 장내 어떤 플랫폼 또는 장내 트레이딩 보드 또는 트레이딩 플로어가 아니라 장외에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어떤 뭐 모아진 장소도 없습니다. 서로 모이는 장소도 없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거래가 되고 또 대량으로 거래가 되는 시장, 보통 우리가 장외 시장, OTC 시장 또는 인터 딜러 마켓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중에서 비상장 주식은 다 장외에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KOTC라고 하는 또 플랫폼을 지금 금융투자협회가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장외시장은 이 플랫폼에서 거래를 조금 더 믿고 하세요 하는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그렇게 잘 활성화는 안 되고, 자, 미국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NYSE나 나스닥이나 이런 데까지 상장을 못했던 그런 기업들은 비상장 주식인데 비상장 주식이 거래가 되는 소위 OTC BB 핑크쉿 뭐 이런 데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싸고 조그만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 그 디카프리오가 그 월가에서 잘 나가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어디 시골 가가지고 막 그 조그만 어떤 증권회사 같지도 않은 증권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거래를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해가지고 굉장히 다시 또 월가로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이 디카프리오가 거래를 하는 게 바로 이 OTC BB 또는 핑크쉿, 여기 다 비상장 주식이고 굉장히 싼 주식이고 소기업 주식이고 또 벤처기업 주식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선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가 조작 세력하고 같이 결부돼가지고 막 주가를 막 띄웠다 올렸다 하면서 뭐 돈을 벌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가 바로 이런 비상장 이 플랫폼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장외 시장이죠. 장내 조직화된 시장이 아닌 거. 그래서 주식시장 중에서도 일부 비상장 주식들은 이런 그런 어떤 거래를 하는 중개 플랫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NISE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셜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100% 전자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페셜리스트 또는 그 딜러들이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거래를 중개하고 주선하고 알선하고 하는 이 중개 역할이 상당히 남아있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어떤 장외의 인터딜러 시장적인 OTC 시장적인 그런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나라 KNX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가 없이 완벽하게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 되겠고, 자, 또한 이제 3호로 뭔가를 발행한다. 이거 전부 다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외 시장을 점도 시장, OTC 시장,
또는 인터딜러 마켓 등등 여러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아까 얘기했던 농축산물 시장 같은 그런 실물, 농축산물 같은 실물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도매 시장은 다 이런 인터딜러 또는 OTC 마켓이 OTC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브로커도 있고 딜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중개를 하는 건데, 브로커 딜러가.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중개, 소개, 주선, 안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는 중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브로커는 양자 간의 거래만 성사시키고 자기는 수수료만 받고 빠집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양자 간에 알아서 할 일이고, 딜러는 자기가 자기 위험으로 자기 명의로 직접 사서 그걸 다시 팔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가 딜러야. 중고차를 사서 팔잖아.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단순 연결해주는 그런 브로커가 아니죠. 브로커가 아니고, 중고차 딜러는 전통적인 우리는 중고차 딜러는 자기가 중고차를 싸게 사서 그 중고차를 비싸게 파는 그런 딜러고, 최근에 와서는 이 모바일 앱을 통한 예를 들자 무슨 헤이딜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차 거래를 중개를 하는데, 헤이딜러는 딜러가 아니라 완전히 순전히 뭐의 역할을 브로커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중개만 해주고 자기는 빠져. 그리고 그 중개에 대한 수수료만 약간을 받습니다. 거기 이제 브로커 딜러의 그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브로커는 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반면에 딜러는 큰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자기가 싸게 산다고 샀는데 나중에 눈물을 머금고 더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이런 브로커 딜러,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복덕방, 부동산 시장 복덕방,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바로 이제 주로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어떤 복덕방은 자기네가 돈 있으면은 아파트 자기가 싸게 샀다가 또 비싸게 팔기도 하고, 뭐 이런 복덕방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기타 금융 상품들이 이 어떤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 통화 시장, 채권 시장, CDS 시장, 단기 금융 시장, 여기에 직접적으로 저 딜러들이 거래를 하면서 자기네가 1대1 거래도 하지만 중간에 이런 1대1 거래를 또 중간에서 주선, 알선, 중개를 해주는 또 브로커 업체가 있어서, 그 브로커 업체가 전자중개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외환시장에서 보면은 서울 외국환중개 또는 한국 자금중개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다 공기업인데, 자, 이런 이제 실질적인 공기업이죠. 공기업인데, 이런 회사들이 브로커 업체로서 자기네가 딜러는 아니지만은 이 외환시장에서 그 현물한 선물한 이런 거래들을 자기네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중개를 하고, 그 중개 피를, 약간의 중개 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중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장내 거래소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일반 딜러 아닌 개인들도 어떤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딜러 브로커의 자격이 뭐냐? 이 딜러 브로커 자격은 법 제도적으로 자격증이 나와서 보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환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 소위 외국환 취급 은행만 이걸 보통 이제 외환 딜러라고 하는데, 이 외환 딜러는 증권사나 보험사는 못 따요. 어디만 은행만 외환 딜러의 외국환 취급할 수 있는 외환 딜러의 그런 자격을 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법 제도가 독점적으로 보장을 하거나 뭐 또 법 제도가 법제적으로 이제 뭔가 인정을 하는 그런 브로커 딜러고, 그거 외에 우리가 농축산물 시장에서 브로커 딜러다,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도매업자를 정부가 무슨 제도가 있어서 뭐 자격증을 준다, 이거 아니고, 무슨 시험바가 통과하면 자격증을 준다, 이거 아니고, 또는 뭐 업자들한테 무슨 뭐 자격을 준다, 그거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냥 딜러 도매업자들이 형성되고, 또 할아버지 때 하던 거 아버지가 이어서 하고, 또 아버지가 하던 거 내가 이어서 하고, 뭐 등등 이와 같이 뭐 대대손손 또 이 딜러의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어떤 패밀리 그런 업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딜러나 브로커의 자격은 법 제도가 독점적인 어떤 독점권을 보장을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딜러끼리, 인터딜러 시장은 딜러들끼리만 거래를 하고, 일반 개인들은 못 들어오게 차별을 합니다.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와 봤자 자기가 거기서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자체가 없고, 자기가 소액으로 뭐 거래를 할 건데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우리가 외환시장 인터딜러 마켓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고, 소위 딜러 투 커스터머 마켓이라고 하는 대고객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환전을 하죠. 그러니까 은행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외환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거래들을 하고,
거래들을 하고 거기서 우리는 그 일반 개인은 은행 가서 뭐 달러를 사거나 달러를 팔거나 하는 대고객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3호 거래는 주로 또 때때로 이제 3호로 증권 발행할 때 딜러들을 모아서 또 이 그러니까 딜러들을 모아서 이 3호 거래가 딜러가 또 인수를 하고 또 딜러가 또 이걸 개인들에게 또 중개 그러니까 일종의 딜링을 하는 거죠. 딜러로서의 예를 들어서 은행이 딜러로서 CP를 인수를 하고 그 은행이나 증권사가 다시 개인에게 CP를 판다든가 뭐 이런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인터딜러 마켓, 딜러 브로커가 주도하는 인터딜러 마켓은 하나의 중앙화된 어떤 집중된 거래소 시스템과는 달리 여기서 어떤 가격으로 가격이 체결되느냐를 공개해야 될 의무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들 거래들을 하면 돼. 알고 싶은 최대한 지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알아내면 되는데 이걸 뭐 거래한 사람들이 우리가 방금 전에 달러당 1150원에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거래를 했다. 이런 것들을 굳이 공개를 해야 될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실시간에 가격 정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외환시장은 안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그때 실시간으로 삼성전자가 얼마에 지금 당장 거래가 되고 있는가가 그때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나오죠. 현대차가 주식이 얼마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다 나오지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인터딜러 마켓에서 도대체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20분 정도 늦춰서 나옵니다. 그거를 뭔가 집계하기도 어렵고 이걸 서로 간에 이제 공개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걸 집계하는 기관이 아까 얘기했던 서울 외국환중계나 한국자금중계 뭐 이런 데가 되겠는데 거래 규모로 가중치를 줘서 그 가격들에 대한 정보를 좀 뒤늦게 공개를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 정보 측면에서도 폐쇄적인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정보 측면에서 이 딜러들이 훨씬 더 일반 거래자들을 개인들에 비해서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 그리고 이들이 주로 소매거래가 아닌 도매거래를 주식 한두 주 무슨 CP 뭐 100만원 200만원어치 또는 채권 뭐 1000만원어치 이런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억원 100억원어치 단위로 도매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인터딜러 마켓 장외 시장이 되겠습니다.